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신금투 투자전략부의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어제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3년물은 1.9%를 찍었고요. 그리고 10년물도 2.4% 상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거대 담론들은 좀 차치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조밀조밀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지난 8월 금통위 때 25bp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10월 금통위에서는 마치 인상 같은 동결을 했죠. 11월 달에 인상할 거다라는 말을 좀 달리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연내 1회 추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년에 이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포인트로 잡을 수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걸 빠르게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이후부터 3년물이든 10년물이든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민을 한 두 가지 정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리 인상기에 기업들의 조달 환경의 변화는 어떠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크레딧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떨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수년 동안 조달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조달 시장은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직접 금융시장은 저희 같은 증권사가 실질적으로 중개를 해드리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시장입니다. 간접 금융시장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국내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발달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접 금융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약 67% 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2017년 정도로 돌려볼게요. 그때 당시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증권사들로 하여금 초대형 IB로 거듭나게끔 많이 보완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증권사는 자본의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자본의 직접적인 공급자로 행하라라는 제도의 변화였죠. 그 이후부터 보시는 차트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빠른 속도로 직접 금융시장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이 왔죠. 작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시장에서는 신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정부의 신용을 빌어 신용시장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은행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양한 정책 자금의 지원 덕분에 지금 현재까지 금융시장은 약간 안정화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 전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간접 금융시장은 약 1.5배, 2.5배 정도 성장했고요. 직접 금융시장은 약간의 성장만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재밌는 건 주식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그 시장이 회복되면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공개와 유상 증자는 2020년도부터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통화당국도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줬고요. 정부는 금융규제 이원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그의 결과로 건전성 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연체율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금융시장의 큰 두 개의 틀을 이야기를 하면 한쪽은 회사채가 될 것이고 한쪽은 주식시장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금융시장의 80% 정도는 회사채 시장입니다.
신용시장이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신용이 무너지면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고민들 상당히 많았었어요. 조달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정부도 빠르게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가운데 테이블 잘 보실 수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우선 지난해 4월부터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라든가 단기자금 시장 안정 지원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죠. 근데 저는 크레딧 애널리스트로서 시장을 급격하게 안정시켰을 수 있었던 트리거가 뭘까?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저신용 회사채 CP 매입 기구의 활성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활성화됐었던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신용시장은 다시 신용이라는 걸 민간에게 북돋아 줬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아시죠? 동학개미 운동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의 열풍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주식시장의 회복 덕분에 보시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다양한 주식 지표들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IPO 시장을 급격하게 열풍이 일기 시작했죠. 마지막 줄에도 있고 오른쪽 테이블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SK 바이오팜 기억하시나요? 약 31조 원이 몰렸었던 IPO 대여였죠. 그래서 사상 최대 청약 경쟁률을 계속 갱신했었던 작년과 올해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조달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는 많이 변했어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간접금융시장 중심이었던 시장은 빠르게 직접금융시장의 무게가 더 커지는 모습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는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까지 50% 또는 78%까지 급격하게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반면 기존에 확대됐었던 간접금융시장의 규모는 조금 줄기 시작했습니다. 맨 왼쪽 차트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이상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까지의 모습이고요. 어제까지라기보다는 올해 상반기까지로 해두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들어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의 조달 방향 자체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한번 과거에서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준금리의 인상기는 총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과 가장 먼저 있었던 2005년과 2017년, 18년도에 기업들의 이자율 부담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재밌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전체적인 부담이 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기업도 생물입니다. 계속 저희와 같이 금리의 인상과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행동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이자율 부담들을 계속 경감시켰던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뭐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사채 선발행입니다. 직접금융시장 내의 변화이죠. 2005년 그리고 중간에 2010년, 11년 그리고 최근이었던 2017년, 18년도에 회사채 선발행 수요들을 한번 픽업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회사채 선발행입니다라고 기업들이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써왔던 방법은 증권신고서 내 발행 목적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 내 발행 목적은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 시설, 차환. 근데 시설과 차환은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하죠. 근데 운영 목적 발행은 사실 뚜렷한 목적을 발라내기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영 목적 발행 비중이 늘어나면 이들이 선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3개의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맨 왼쪽에 2005년, 7년도를 보시면 당시에 2005년 이전까지 선발행, 그러니까 운영 목적 발행 비중은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자 이 발행 목적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2005년 말에 금리 인상한 이후 바로 직후까지 선발행 그 비중은, 그러니까 운영 목적 비중은 80%대까지 올라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비슷했어요. 2010년 이전에는 사실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시설과 차원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이 비중 자체가 70%대로 급등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기였던 2017년, 18년은 좀 시계를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2013년 5월 달에 소위 버냉키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냉키 쇼크 이후에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아마 저도 그때 당시에 기업들 방문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는 오를 것입니다 라는 게 사람들 대부분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거죠. 기업들은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부터 이 운영 목적 비율을 조금씩 늘려놨었고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지만 실제 금리를 인상했었던 2017년 11월 이후부터 그 발행 목적 비율은 빠르게 증가해서 75% 이상으로 증가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운영 목적 발행 비중은 약 30%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1회 추가뿐만 아니라 22년도에 한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아마 선발행 수요들을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이 당분간은 있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입금의 만기 구조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금리의 그 수준들을 쭉 나열한 게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것이죠. 수익률 곡선상 계속해서 뭔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절대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장기채보다는 조금 덜 올라갔었던 중단기채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CP는 2009년 이전까지 사실 자본시장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 규모가. 그래서 그 전에 기준금리 인상기 때는 비교하기 조금 어려웠고요. 2017년, 18년만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2013년 이후부터 장기 CP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1년 초과물인 장기 CP와 회사채와의 실질이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채는 3, 5, 10년이라면 그거보다는 좀 만기가 짧은 CP에 대한 발행 수요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접금융시장이 약간 부활할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규제가 변하고 있죠. 물론 지난 9월 말에 LCR 규제 완화의 연장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예대율 내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인하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일부러 비교하기 위해서 차트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은행들의 만약에 모든 게 정상화됐을 때의 예대율 왼쪽과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 완화되고 있는 예대율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대율은 100%를 알고 있죠. 근데 이 수준 자체를 완화된 수준으로 보면 모두 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게 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은행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은행들 입장에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월부터 사실은 개인 대출과 기업 대출에 대한 비중이 일부 수정이 됐다는 거죠. 예대율 내에서. 개인 대출 비중은 15%를 더 증가시키고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15%를 더 낮춰줬던 예대율입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개인 대출 계속 하지 말아라고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기업 대출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의 니즈는 기업 대출 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직접 금융시장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베너핏이 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년 6월 달에 3년물 금리가 몇 %일까요? 아마 이에 대한 답을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처럼 시장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은행의 대출은 픽스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는 니즈,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의 니즈와 기업들의 니즈가 맞닥뜨려지면 단순히 금리만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은 기업의 조달 환경 자체가 간접금융 쪽으로 약간은 고개 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자금 조달 기조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선반행 수요 때문에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스탠스는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 폭은 증가 폭은 좀 줄어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하우스에서도 이제 연간 전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11월 초에 자료와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기 때를 보면 기업의 공모회사채 그 규모의 증가폭 자체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준금리를 올린다. 결국은 경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체력의 일부분인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우선 기업들의 고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개선 추이입니다. 왼쪽 차트인데요. 올해 그 포캐스팅으로 따져보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 부분보다도 오른쪽입니다. 기업들의 고간이 상당히 많이 쌓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단기 재무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 차입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의 비율이 이미 작년 여름 이후부터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앞으로 돌아올 1년 동안의 차입금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펀더멘탈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조달 이유들일 것 같아요. 우선 기업들이 조달을 한다라고 하면 KPX 여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2018년 여름 이후부터 이들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지분 투자에 대한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기업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을 늘린다기보다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들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게 2018년 이후부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뎁 파이낸싱보다 에쿼리 파이낸싱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장 1, 2월에 꺾이진 않을 겁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2분기에는 역대 최대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약 16.2조인데요. 이 정도의 만기를 대응하기 위한 발행들은 당연히 될 것이고요. 앞으로 금리의 향방은 모르겠지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선반행 수요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그 증가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IPO 시장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사실 이제 뎁 파이낸싱보다 에쿼리 파이낸싱에 대한 고민을 올해 더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라든가 크래프톤처럼 대여급 상장이 좀 쏠리다 보니까 올해 그 규모가 급격하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피만 딱 떼놓고 보면 IPO 시가총액이 70조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IPO 시장은 아무래도 조달에 대한 에쿼리 파이낸싱에 대한 니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준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쿼리 파이낸싱 중에 또 한 부분이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그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많이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4배 이상 했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로 그 수준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 즉 금리 인상기에 기업들의 조달 환경은 그리고 조달의 방법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상당히 큰 고민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없겠습니다만 제가 힌트를 한번 얻어보고자 과거를 좀 복귀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작년엔 소위 비정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사라진 신용을 정부의 신용으로 대신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크라이시스 이후에 왔었던 회복의 수순대로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크레딧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이 됐고요. 그 5월 이후부터 사람들은 상당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년에 대한 고민은 정상화에 대한 부작용이다라는 언급을 했을 텐데요. 사실 그 부작용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최근 4, 5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될지 또는 22년까지 어떤 흐름일지를 한번 힌트로서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말부터였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5월 말 금통위 때 통화당국은 이주열 총재 입을 빌어 앞으로 기준금리 통화정책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률 곡선상 각 테너별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죠. 물론 전문적이신 시청자들은 약간 지겨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3년물 이하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 통화정책에 예민한 구간입니다. 반면 10년물 이상, 즉 장기물은 경제, 경기, 물가에 훨씬 예민한 구간입니다. 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쭉 돌아보면 지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사실 경기의 개선에 대한 기대, 회복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10년물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더 가파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이 순서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때 5월 말 금통위 때 통화당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언급 이후에 3년물의 금리의 상승 속도가 10년물을 비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고자 과거 말씀드렸던 3번의 시기 동안 시장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복귀해 보았습니다. 총 3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005년과 7년, 그리고 2010년과 11년, 그리고 2017년과 18년 요 3개의 시기이고요. 이때 당시에 금리와 방금 말씀드렸던 수익률 곡선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크레딧 시장의 변화를 같이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재밌는 건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2005년과 7년은 세계 경기 확장 국면에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약 2017년까지 5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2010년, 11년도는 그때 시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약간 실기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던 시기예요. 금융위기 직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회복에 기준금리를 올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11년까지 약 5회 인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텐데 2017년, 18년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전체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15년 말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의 트렌드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17년 말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그래프를 좀 빠르게 넘기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관계상 조목조목 이야기를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세 시기의 공통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차트 지금 보시는 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과거에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최근 10월 달까지의 금리 패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보다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먼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의 금리 상승이 훨씬 더 가팔랐죠.
그런 다음에 5월 말 이후부터 3년물, 즉 중단기물의 금리가 더 올라가고 10년물은 주춤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장단기 스프레드, 여기 보시면 금색 그래프인데 3년, 10년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기준금리의 인상을 하고 첫 번째 공통점은 마무리를 하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신용시장입니다. 신용시장은 공통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직전 또는 한 번 정도 인상할 때까지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크레딧 시장은 약세가 지속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회색 그래프가 크레딧 스프레드인데요. 실제 2005년에는 두 번 인상 직전까지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었고요. 10년도에는 한 번 인상 직전까지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확대됐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두 번째 공통점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결국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3번, 4번, 5번이 있더라도 절대금리의 매력,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 그리고 공모채 발행의 축소, 이러한 환경들이 결국 크레딧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크레딧 채권에는 눈을 잘 돌리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또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해가 바뀌면 상황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고민은 항상 있죠. 우리가 크레딧 투자하는데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일까? 또는 올라가지 않을까? 또는 떨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시장 환경, 즉 절대금리가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에 대한 고민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길면 내년까지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의 액션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올해 9월 말까지의 액션 숫자입니다. 2020년도 비슷한 시점과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른 분위기죠. 등급의 액션 자체도 상향이 하향보다 더 높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건 가운데 아웃룩, 즉 전망에 대한 수치입니다. 보시면 하향이 10개인 반면에 상향은 56개의 액션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웃룩의 정의는 앞으로 펀더멘탈을 감안하고 1, 2년 정도 보면서 등급의 액션의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죠. 결국은 지금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반년 또는 길면 1년 정도까지는 상향 트렌드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분기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제 연말 효과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양호해지고 개선될 거라고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시계를 조금 길게 내년 1, 2월 정도까지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말 수급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지난 9월 말에 시장이 관심이었던 은행들의 LCR 규제 완화를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내년 3월까지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 LCR은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기 유동성 비율인데 은행들이 단기 유동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분자에 해당되는 HQA, 즉 고유동성 자산을 매입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매입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조달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에 대한 고민들이었는데 이 기한을 6개월 또 연장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제가 주간으로 지난 7월 달부터 은행채 발행 만기들 정리해 본 겁니다. 재밌는 건 그 동그라미가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 0421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때 당시, 즉 올해 3월 달이죠. 그때도 LCR 규제 완화가 연장됐었던 시기인데 당연히 은행들 입장에서 빨리 조달을 해서 HQA를 사기 위해서 다양한 액션들을 할 겁니다. HQA는 국채와 MBS와 공사채 같은 좀 퀄리티가 높은 채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또 연장을 해주니까 빠른 속도로 은행채 순발행 자체가 줄어들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효과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은행들의 자금 수요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요 이슈 덕분에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금리에 대한 매력이에요. 이 자료를 작성한 2, 3주 사이에 또 이 기준이 또 금방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AA 마이너 금리가 2%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2년 반 만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2%를 넘어가면 회사채를 산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실제 2% 이상의 다양한 채권들, 그러니까 크레딧 채권들은 이를 기준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를 거꾸로 생각했을 때 보유자분들은 좀 가슴 아프지만 신규 투자 물건에 대한 고민들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매력적인 구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말효과, 연초효과 시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 1번과 2번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015년까지 연말효과 하면 크레딧 스프레드의 고점이 연말에 기록되는 걸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2016년 이후부터 조금씩 땡겨지기 시작했어요. 16년에는 2주, 17, 18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금통위 전에부터 크레딧 스프레드는 빠지는, 즉 크레딧 시장의 강세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도 계속해서 연초 효과가 땡겨지는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약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딧 시장은 지난 3월 말, 그러니까 4월부터 계속해서 약세였습니다. 자료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투자의 비적극성이라고 제가 명명했을 정도로 적극성이 확 떨어졌었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졌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19년과 20년을 살짝 가로치고 빼보면 2016년부터 시작됐었던 연말 연초 효과가 땡겨지는 현상들이 올해도 그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어떻게 보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숫자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스프레드의 상단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샥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국고 금리들이 올라가면서 절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상황의 어떤 공포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11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비중이 더 크지만 아직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되는 시기, 저는 한 11월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시기부터 다시 크레딧 시장은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에게 주어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은 다 쓴 것 같고요. 나중에 좀 그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